안녕하세요. 수송기술의 발달 과정 중에서 육상수송의 발달 교과서 140쪽입니다. 이 앞에 수리바퀴, 가솔린기관, 하이브리드 등이 다 배웠고요. 제일 밑에 있는 철도의 역사만 배우지 않았어요. 교과서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전 영상에서 철도의 역사 봤죠? 다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최초의 기차를 만들었죠. 영상 다 봤을 걸로 압니다. 안 본 사람은 다시 가서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자, 맨체스터와 리버풀 사이에 철도가 개통이 됐죠. 그 다음에 디젤 기관차가 발명됐고요. 그 전에 전기 기관차가 상용화됐었는데 이후로 잘 쓰지 못하게 됐죠. 철도의 발전은 전기 기관차, 디젤 기관차, 지금은 떼제별 같은 고속 철도가 나눠져 있게 됐죠. 이상으로 철도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141쪽, 교과서 141쪽입니다. 해상수송 기술과 우주항공수송 기술이 있는데, 해상수송 기술의 초기에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뗏목을 이용했어요. 뗏목. 그 다음에 13세기에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범선이 등장했습니다. 뗏목에서 범선으로 발달됐죠. 이후에 18세기는 전기기관을 이용하면서 풀턴이라는 사람이 전기기관 배를 만들었어요. 오늘날에는 디젤 기관차와 디젤 기관을 이용하거나 원자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해상수단이 발달돼서 고속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볼까요? 자동차 귀엽게 잘 만들었네. 위에 까만 건 뭐야? 태양 전지를 연결한 거야. 빛이 있을 때는 이 태양 전지로 움직이고 빛이 없는 터널에서는 건전지로 움직이게 만든 거야. 이 자동차는 두 종류의 동력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야. 두 가지 동력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구나. 아이, 나도 하이브리드 체질인데. 하이브리드 체질이 뭐야? 응, 나는 과자를 먹을 때 나는 힘과 초콜릿을 먹을 때 나는 힘의 종류가 다르거든. 설마 위장이 두 개씩 있는 건 아니겠지? 자, 여러분 앞 차시에서 해상수송 발달 과정 중에서 영상을 봤을 거예요. 첫 번째 뗏목을 이용했죠. 파피루스 배 이집트에서 그 영상을 본 걸로 간주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는 13세기에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범선이 등장했습니다. 범선. 영상 봤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18세기는 풀턴이라는 사람이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전기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기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겠죠. 봤겠죠, 영상. 자, 네 번째로는 오늘날은 디젤 기관과 원자력이 동력으로 사용되면서 해상 수송수단은 고속화되고 대형화가 됐습니다. 디젤 기관선이 먼저 발명됐고 원자력 항공모함이 최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상 수송 기술의 발달 과정을 봅시다. 제일 처음에는 뗏목, 두 번째는 범선, 세 번째는 전기선, 네 번째는 디젤 기관선, 원자력 항공모함,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세 번째는 우주 항공 수송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주 항공 수송의 초기에는 열기구와 글라이더를 발명하여 비행하였고 19세기 초에 라이트 형제는 가솔린 기관을 장착하여 하늘 나는 데 성공하였다. 그 후 제트 엔진으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졌으며 초음속 비행기의 개발로 소리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더 나아가 인공위성, 우주선, 국제우주정거장 등의 개발로 활동 영역을 우주까지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안 본다는 전제하에서 선생님이 다 읽어주는 거예요. 자, 항공수송의 발달에서는 열기구와 오토 릴리엔탈의 글라이더를 발명했습니다. 영상 여러분들 다 봤겠죠? 한 번씩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피에르 형제가 발명한 열기구입니다. 뜨거운 열을 가하게 되면 이 기구가 뜨죠. 그리고 식어지면 점차 하강하겠죠. 터키에서 열기구 타고 관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석양도 볼 수도 있답니다. 자, 일출 과정이네요. 두 번째는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이 글라이더를 발명했습니다. 이 영상 봤죠? 잠깐만 볼까요? 독일 항공의 개척자 오토 릴리엔탈은 1891년 최초로 사람이 탈 수 있는 글라이더를 만들어 활공 비행 시대를 열었어요. 릴리엔탈은 수천 번 시험 비행을 하며 비행기 조종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1896년 복엽기 시험 비행 중 강풍을 만나 추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시 자전거 수리공이었던 라이트 형제는 릴리엔탈의 도전 의식을 본받아 비행기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자신만의 엔진과 프로펠러를 완성했어요. 그것이 바로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기인 플라이어호랍니다. 1927년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을 출발해 파리에 도착하는 33시간 30분의 대서양 횡단 비행을 최초로 성공하게 되면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가솔린 엔진을 이용해서 플라이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몇 초 동안 몇 미터 날아갔나요? 여러분 영상 다 봤죠? 12초 날아간 거는 36m입니다. 영상 다 봤죠? 제2차 세계대전 말 피스톤으로 구동되는 프로펠러 전투기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시속 800km에 다가가게 되면 프로펠러의 힘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죠. 생각해낸 새로운 유형의 엔진은 아주 혁신적이면서도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했습니다. 폭발을 만들어낸 뒤 이를 제어해 터빈과 압축기라는 연결된 두 개의 팬 내부의 에너지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 프랭크 휘틀은 제트 엔진을 꿈꿨습니다. 그는 가스의 힘을 이용해 항공기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생각이었죠. 이것이 제트 엔진이에요. 1929년 휘틀이 겨우 22살 때였습니다. 이로써 세계 최초의 제트기인 하인켈 HE178기가 1939년 8월 27일 하늘을 날게 됩니다. 공군력의 미래를 결정지을 무기 경쟁에서 한쪽이 이미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년간의 노력 끝에 1941년 5월 마침내 휘틀은 자신의 생각이 이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험기 글로스터 E28기였죠. 다음은 초음속 비행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초음속이란 것이 무엇인지 쌤이 엑셀에다 간단히 사례를 적어봤어요. 봐볼게요. 자, 음속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소리의 속도란 뜻이에요. 1마하를 갖다가 우리가 1음속이라고 그래요. 그럼 5마하는 5음속이 되겠죠. 그러니 음속이란 것은 소리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1초에 340m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속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 60초를 곱하겠죠. 시속은 60분을 곱하겠죠. 자, 그럼 1마하는 분속 20m, 시속으로 1224km를 가요. 1마하라는 것이 똑딱 할 때 340m 가니까 1시간 가는 거리가 1224km를 갑니다. 자, 5마하 그러면은 1시간에 6120km를 갑니다. 자, 서울서 광주까지 거리가 약 350km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1마하로 달릴 때 약 17분이면 도착해 버립니다. 그 시간을 자동차로 간다면 광주에서 체중에서 백운 고가까지 갈 때 17.2분 정도 걸려요. 도보로 간다 그러면 여기 우남 고가도로 있죠? 체육중학교에서 그까지가 약 17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보로 17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1마일 때는 서울서 광주까지 17.2분에 비행기가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초음속이란 것은 무엇일까? 초음속이란 것은 뭐뭐 초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음속을 초월하다. 그러면은 1마 이상인 것을 우리가 초음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5마 이상일 때 그러면 1마보다 5배 정도 빠르겠죠? 그러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3.4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초음속은 음속보다 빠른 속도이며 물체의 속도를 음속으로 나눈 값을 마하수로 표시합니다. 1마하는 1224km이고 오보차는 마하 2.2, 즉 시속 2692km로 뉴욕과 런던을 3시간 15분, 서울에서 LA를 단 5시간 30분 만에 진행합니다. 정말 진정한 국경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좌석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한눈에 봐도 편안하고 편리해 보이네요. 기존 항공기들과 달리 윈도우가 굉장히 커서 외부 광경을 보기에 아주 적합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오버처의 상용화는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투기는 SR-71 블랙버드의 후속이며 속도가 새로운 스텔스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있는 만큼 마하 6이나 되는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게 될 예정인데요. SR-72는 초음속 정찰기 SR-71의 공식적인 후속작입니다. 블랙버드의 후예라고 불리는 이 극초음속 정찰기는 마하 6까지 올라가는 극도의 속도를 통해 적으로부터 하여금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서 사용 중인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의 비행 속도는 마하 4 정도입니다.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요격 체계 중에서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정찰기를 맞출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마하 12의 속도를 가진 러시아 S계열 방공 미사일 체계에 쓰이는 48N6E, 48N6E2, 마하 9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LRO, 그리고 마하 8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사드, 초속 4.5km의 속도를 자랑하는 SM3가 있습니다. 자, 초음속 비행기와 극초음속 비행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극초음속 비행기라는 것은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 비행기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주 수송의 발달 중에서 스푸트니크, 소련에서 먼저 쏘았죠. 지금의 말하면 러시아입니다. 그런 인공위성을 쏘았어요. 그 후에는 로켓, 또 로켓에 의해서 가까이 가게 됐죠. 그다음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 국제우주정거장, 이것도 영상으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봐볼게요.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이렇게 두 냉전 세계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1957년 10월 소련은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소련이 수소폭탄을 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진영은 단순히 허풍으로 치부하고 있었죠. 소련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고 이 충격을 바로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말합니다. 자, 인공위성을 쏠 때 로켓 기관에 의해서 발사가 되죠. 잠깐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이 우주 왕복선이라는 콜롬비아호가 있습니다. 지금 발사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제 하강하에서 되돌아오는 모습이죠. 착륙하는 모습이네요. 뒤에 낙하산. 자, 로켓 기관에 의해서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턴 5호 로켓의 실력, 우리나라 시각으로 7월 16일 밤 10시 32분에 발사대를 떠난 아폴로 11호는 발사 12분 뒤에 지구 궤도에 들어가 지구를 한 바퀴 반 회전한 뒤에 일로 달 항로에 들어섰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나씩 추진 로켓을 분리하며 달로 향한 아폴로는 점점 지구 인력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아폴로 모선은 달 착륙선과 일단 서로 떨어져서 180도를 회전한 뒤 연결 부분끼리 도킹, 즉 결합을 하고 3단계 로켓을 떼어버리는 우주선 배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착륙선이 역추진 로켓을 점화 진행 동력을 줄이면서 예정된 지점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가운데 달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1969년 7월 21일 11시 56분 20초. 정말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텔레비전 생방송을 포함한 월진계, 태양풍 측정기, 레이저 반사경 설치 등 예정된 작업을 침착하게 진행했습니다. 25일 태평양상에 무사히 착수, 그때 표준 시각 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아폴로 11호 배웠죠? 국제우주정거장 잠깐 볼게요. 1957년 구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쏘아 올려지면서 인류는 본격적으로 우주에 한 발자국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우주 개발은 로켓과 인공위성에 한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건설은 인류의 우주 개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론으로만 제한되었던 것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모여 1년 365일 내내 우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죠. 우주정거장은 한 국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16개 국가가 연관되어 있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들이 모두 협력해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했습니다.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처음부터 지금처럼 커다란 크기로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뼈대가 되는 구조물을 먼저 발사하고 그 다음에 고도 300에서 400km의 지구 궤도에서 조금씩 조립하면서 정거장을 완성해 갔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 그동안 우주왕복선, 소유즈, 프로그레스와 같은 유인 및 무인 화물선이 수십 차례에 걸쳐 우주 궤도를 왕복했다고 하네요. ISS는 인류가 지금까지 우주로 쏘아 올린 물체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다른 우주 정거장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큰 크기죠.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축구장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다른 우주선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공간이 넉넉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다고 해서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ISS는 지구를 공전하는 속도도 꽤 빠른 편인데요. 90분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ISS는 인류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지구 밖의 천체들 중에서 달과 금성에 이어 세 번째로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우주정거장에 사는 우주인들은 과연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주비행사들은 지구에서처럼 세 끼를 먹는데요.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둥둥 떠다니면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밥을 먹을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흘린 음식물들이 우주정거장 내부에서 떠다니게 되면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주정거장은 축구장만한 넓이에도 화장실이 단 2개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ISS는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추후 인류의 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ISS의 실험실은 지구의 어떤 무중력 실험실보다도 완벽하며 장기간의 우주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실험도 충분히 진행해낼 수 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주항공수송기술 발달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몽피의 그 형제가 열기구를 만들었고, 릴리에탈이 글라이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고, 제트 여객기, 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제트 여객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그 다음에 아폴로 11호 국제우주정거장 ISS라고 합니다. 이상까지 우주항공수송 발달 과정을 배웠습니다. 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송기술 구성 요소에는 수송수단, 또 뭐가 있을까요? 수송규칙, 지원시설과 또 뭐가 있나요? 수송공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송 과정을 체계한 것을 뭐랄까요? 수송 기술 시스템이라고 하죠. 언어가 왔네요. 수송기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제임스 와트는 가솔린 기관을 장착한 자동차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가솔린 기관이 아니라
지흥기 기관을 장착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퀴노가 되겠죠. 제임스 와트는 지흥기 기관을 만든 사람이에요. X입니다. 자, 라이트 형제는 가솔린 기관을 장착하여 하늘을 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맞겠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술로 옳은 것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무슨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수송 기술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수송 기술 시스템은 투입, 산출, 과정 및 대먹임 단계로 이루어졌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투입, 과정, 산출, 대먹임 단계로 되어 있죠. 다음에는 수송 수단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